네, 대선이라는 긴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긴장과 또 피로감 푸시고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셔야겠죠. 안녕하세요. 주식스트라이크의 강동석입니다. 오늘도 연말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2-3153-2631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그럼 오늘의 연말 특집 준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오늘의 세 번째 주인공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상준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왜 이제 나오셨어요? 네, 아직 내공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강의 프로그램까지 맡기는 좀 어려워서 좀 늦게 나왔습니다. 네, 저는 항상 팀장님이 방송하시는 거 보고 쉽고 또 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 보고 정말 감명 깊게 봤는데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연말 특집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볼 텐데 오늘 주제가 안전자산의 시대를 넘어서 위험자산의 시대가 온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 네.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거친 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좀 쉽게 그리고 또 재미나게 흥미롭게 한번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그렇기 때문에 중구난방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재밌게 보신다면 좀 중구난방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실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뭔지 그 의미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네네. 먼저 2012년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대체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네. 예.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내셨는데 딱 한 분 정도는 괜찮으시겠죠. 삼성전자를 갖고 계셨던 부류의 분들은 괜찮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딴 얘기 먼저 해보면 네. 주식을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그 얘기부터 잠깐 도입부에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은 실적을 냈던 핵심적인 요소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알죠. 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크게 떴냐면 아이폰이 나왔을 땐 굉장히 고전했어요. 처음에. 네. 그러다가 갤럭시 1이 나오면서 후반기에 갤럭시 2가 나오기 직전부터 그리고 2가 나온 다음부터 사람들의 손에 아이폰 대신 갤럭시가 많이 놓여져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보신 분들이 야 삼성전자 써보니까 괜찮은데 갤럭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괜찮다 그러고 나도 써도 괜찮다. 네. 뭐 이런 정도 상황이었으면 그때 주식을 사셨던 분이면 작년도 아주 해피하게 즐겁게 보내실 수 있었겠죠. 네. 뭐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한때 굉장히 히트를 쳤던 라면이 하나 있어요. 그죠? 나모, 네. 예, 그 상품도 있었고, 그 이후에 나모, 네. 뭐, 나가사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지, 일본에서 만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제품도 있었죠. 근데 네. 그 제품을 먹고 맛있다는 사람이 많았고, 주변 사람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때 그 주식을 샀던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주식은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연구를 많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깊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착오도 적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적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빨리 낼 수 있는 방법 분명히 맞는데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뭐 그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한번 먼저 드리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2년에 재미가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너무 재미가 없었고 네.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면 지수가 얼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600도 안 된다. 1580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대체적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런 상황들이 왔느냐? 지금 이제 2012년에서 13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2011년 기준으로 지금 정도 시점에서 보면 2012년이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에 2012년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이 1분기 지나면서 쿵 하고 떨어졌죠. 네.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유로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유로존 사태. 근데 유로존 사태에 앞서서 우리가 이미 앞서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미국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죠? 미국이 2006년도 리만 브러더스 피크를 치고 나서 문제가 생겼고 2008년도에 리만이 서브프라임으로 터졌고 2006년에 2008년에 리만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람들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인데 유로존이라는 뭐 도룡뇽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뚜껑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라보고도 놀랐는데 도마뱀 같이 생겨 다시 툭 튀어나오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금의 흐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도
이렇게 위험이 뻥뻥 터지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피해 있다가 전쟁이 끝날까 해서 나갔더니 더 큰 폭탄이 펑펑 터지는 거죠. 그럼 어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전쟁의 포화가 가득할 때 우리는 반공호로 피해갑니다. 그렇죠? 네. 이 반공호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안전지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이 안전지대로 피해가죠. 저 어렸을 때는 이런 텔레비전에 나오는 카페 이름이 안전지대였었는데요. 네. 안전지대로 많이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이 금융에서 말할 때 어떤 것이냐? 깨지지 않는 자산. 네. 뭘까요? 깨지지 않는 자산이 뭘까요? 손해 안 나는 자산. 예, 바로 채권 쪽입니다. 채권. 예, 채권. 뭐냐면 이자 돈을 딱딱 주는 거죠. 네. 원금을 웬만해선 보장하는 거고요. 근데 기업들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디? 국가 채권. 그런데 왜 작년도에 2012년이 갑자기 추락을 하게 됐느냐면 이 국가 채권까지도 네. 위험해졌기 때문이다. 바로 유로존이라는 국가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폴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채권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말 안전한 나라,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나라 어디가 있을까요? 절대 안 망할 미국? 것 같은 나라?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이죠. 미국 국채로 모든 자산이 빨려 들어갑니다. 미국이 결코 좋아서 미국 국채로 빨려간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예, 사실 이때 이미 1차, 2차 양적 완화를 해서 미국 네. 달러는 통화를 많이 증가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네. 가끔씩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통화 증발이라는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이거 잠깐 설명 드릴게요. 증발하면 이런 생각하죠. 수증기가 기체가 돼갖고 날아가는 증발. 근데 돈이 없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좀 헷갈리는데 이게 한자를 쓰다 보니까 우리 문맥에 잘 안 와닿는 건데요. 증가시켜서 발행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많이 찍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이 상황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미국의 뭐랄까요, 그 화폐의 가치가 절대 올라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쪽으로 돈이 빨리면서 채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네. 네, 채권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예. 예, 요 차트인데요. 네. 지워드려야 좀 내용이 보이겠네요. 네. 네. 많이 올랐다 떨어진. 이게 뭐냐면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입니다. 네. 근데 차트가 좀 길어요. 사실은 제가 더 긴 것도 준비했는데 네. 파일이 너무 커가지고 작은 것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혹시 보여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62년입니다. 62년이요. 62년. 지금은 12년이면 50년짜리 차트죠. 50년짜리네요. 50년짜리 차트. 이게 국채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 예, 여기서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게요. 우리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네. 뭐 아시는 분들은 그냥 통화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채권 금리가 낮으면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할인채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시중에서 굉장히 거칠게 쓰는 표현인 와리깡한다. 네. 이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깡을 할 때 신용도가 낮고 위험한 회사들은 깡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라면 여기에서 20% 할인을 한다면 이게 얼마일까요? 80원이 되겠죠? 네. 20% 할인입니다. 근데 회사가 굉장히 좋았어요. 삼성전자처럼만큼은 아니지만 좋았어요. 그런 애들은 별로 안 깎아주죠. 얼마 깎아줘요? 그냥 5%만 깎아줬다고 칩시다. 그럼 네. 이것은 얼마일까요? 95원. 95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똑똑하시네요. 네. 똑똑합니다. 자, 그러면 네. 금리가 낮은 게 가격이 높은가요? 금리가 높은 게 가격이 높은가요? 금리가 낮은 게 높은 거죠. 채권 가격이 높습니다. 네. 즉,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면 가격은 땅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차트는 네.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지금 상황 어떠냐는 거죠? 자, 쭉 가볼까요? 쭉 60년을 따라갔습니다. 현재 국채 금리는 가장 낮고, 네. 그렇다면 국채 가격은 어떻다? 가장 높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찾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국채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이죠. 자, 보세요. 60년 만에 최고 가격을 기록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더 긴 차트도 있는데 파일이 커서 못 올렸다. 네.
20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00년이요? 네, 세상은 돌고 도는데 200년 만에 한 번 왔던 일이 앞으로도 계속 올까요? 쉽지 어렵죠. 않아요. 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웬만한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수익 얻기 힘들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네덜란드 500년 만에 국채금리 최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러쉬를 한 겁니다. 몰려가고 또 몰려간 것이죠.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별로 없어요. 네. 이제 금리도 국내 금리도 이제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3% 미만으로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투자할 게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금리 흐름들이 언제쯤 나올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아까 그 방공호 얘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방공호 말씀을 드렸는데 방공호에서 사람들이 살기 좋아서 사나요? 아, 방공호가 파라다이스야. 너무 좋아. 난 계속 여기서 살 거야.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 호텔보다 더 좋아. 이럴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상황이 어려우니까 사는 겁니다. 상황이 조금만 풀리면 사람들 나오게 될 거죠. 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금리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있는 것이고요. 저금리지만 상황이 조금만 풀리면 다른 쪽으로 뛰쳐나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정리를 해드리면요. 위험할 때 사람들이 찾는 게 안전자산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채나 국가 채권 등이 가장 최근에 많이 각광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안전한 흐름들이 뭐라 그럴까요? 다시 네. 그 위험이 조금만 감소했다고 생각하면 고금리를 찾아 돈이 떠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고금리 상품들이 대체적으로 위험 자산에 많이 있습니다. 주식도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주식도 그 수익이 높을 수 있으나 위험도 높죠. 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고수익, 고위험, 고위험, 고수익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영어로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는데 네. 방송 나왔으니까 한마디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증권계에서 너무 영어를 남용하죠. 그쵸. 예, 네, 영어를 저도. 물론 잘하는 분들은 꽤 많습니다. 네. 미국 가서 공부해 오고 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좀 쉽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네. 저는 앞으로 가능하면 오늘도 영어 벌써 몇 번 썼는데 네. 영어 가능하면 안 쓰고 네. 강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세워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수익과 위험이 모두 높은 것은 이런 흐름들로 가는 것은 위험이 낮아졌다고 할 때 사람들이 뛰쳐가는 거죠. 네. 이제 더 이상 저금리 못 있겠다. 방공호 꿉꿉하고 분위기 안 좋아서 못 있겠다. 나는 좀 낙원을 향해 가야 되겠다. 예, 그런데 밖에 나가면 포화를 맞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포화를 맞을 것 같으면 절대 안 나갑니다. 안 맞을 것 같다고 확신이 들 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들이 언제 올 것이냐? 인데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 굉장히 컸죠. 유로존까지 컸었는데 이제 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낮추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있죠. 그걸 알아보고 어느 정도 위기가 이제 가라앉았는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냐면 각국의 위기 대응 방법은 유동성을 확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은행들이 그 돈을 빌려주고 돈을 띄워가지고 네. 채권자들이 은행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빨리 돈 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은행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게 됐죠. 네. 근데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은행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줄줄이 사탕으로 네.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고요. 사실 그리스 디폴트 문제가 된 게 그리스 자체 나라가 너무 아름답고 신비롭고 멋있는 나라인데 네. 그리스가 무너지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리스를 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졌느냐?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 문제가 심각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프랑스, 독일 이런 선진국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에 돈 빌려준 은행들이 대부분 프랑스, 독일 이런 선진국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돈이 많이 빌려졌기 때문에 그리스가 나 못 갚아 하고 딱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프랑스가 휘청해지고 독일이 휘청해지는 겁니다. 그럼 일파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사실 마음에 들고 이뻐가지고 쓰다듬어주고 싶어가지고 잘 살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기네 국가의
은행들이 휘청휘청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은행권에 돈이 막히고 이런 국가들이 위험을 겪는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일종의 이제 이걸 우리가 동맥경화를 이렇게 차용해서 네. 돈맥경화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돈맥경화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돼지 돈자가 생각나서 자꾸 돼지 콜레라 이런 게 자꾸 생각나는데 네. 썰렁한 농담이었고요. 네. 네, 어쨌든 이 돈이 막힌 상황들을 뚫기 위해서 무한정한 자금을 투입합니다. 네, 최근에도 또 투입했죠. 우리가 그 양적 완화라는 표현 참 어떻게 잘 붙여 썼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통화를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증가 발행시키는 겁니다. 네. 통화를 계속 발행시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리고 이번에는 4차까지 미국에서 됐고 안 되면 5차까지도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번 오늘 새벽에 발표되었습니다마는 미국의 주택 가격, 기존 주택 판매가 생각보다 좀 꺾였어요. 네. 그리고 제조업 지수 좀 꺾였어요. 사실 지금 조금 안 좋은 상황들이 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거를 막고 나서 또 하나 원하는 것들이 경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또 계속 이렇게 집어넣는 것인데 그런데 그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돈을 계속 집어넣을까요? 왜 계속 집어넣을까요? 이유를 또 네.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재미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이번 위기의 핵심은 네. 부동산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부동산 위기가 이번 위기의 핵심입니다. 이 부동산 위기가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2000년대 98년도에 위기가 터지고 나서 미국 버냉키 이전에 미국의 의장이었던 그린스펀 의장은 엄청난 저금리로 돈을 막 풉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 경기의 성장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돈은 가지고 있고 이걸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다 투자를 했느냐? 부동산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오릅니다. 2000년 이후로 네. 계속 오르죠. 2006년 정도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오르죠. 이게 많아진 돈을 투자할 데가 없어서 자산 쪽으로 온 겁니다. 네, 자산 쪽으로 와서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요. 이게 무너진 거죠. 네. 이게 버블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네. 본질 가치 이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 건데, 그래서 이 위기를 막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막 하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경제 성장률이 올라오지 않는 한 이 올라가서 버블이 생긴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정도는 다 버블이었죠. 버블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버블을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실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그리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참 비참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됩니다.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억에서 시작했는데 10억이 됐다. 네. 그래서 버블이 엄청나게 뭐 5억, 7억 막 이렇게 버블이 엄청나게 붙어 있다. 이것들을 해소를 시키려고 뭐 경기가 확장돼서 이걸 메꾼다? 절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은 다 엄청나게 물려서 빚쟁이가 됐거나 갚지 못해서 이걸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갚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최근에 한국의 하우스푸드가 바로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것들을 해소를 하려면 뭐냐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옛날에 10억이 요즘 느낌으로는 뭐 한 5억이나 뭐 3억이나 2억이 된다. 그럼 갚기 쉽겠죠.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우깡은 옛날에도 새우깡이고 지금도 새우깡이에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50원짜리 새우깡을 먹었어요. 아, 정말요? 예. 근데 지금 얼마죠? 지금 한 1,000원 정도 하죠. 아, 그 정도입니까? 20배 정도 올랐죠? 내용물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양이 좀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50원짜리가 1,000원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1,000원 주고 사는 건데 본질적인 새우깡은 50원짜리 새우깡이나 1,000원짜리 새우깡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방법이 뭐냐면 돈을 많이 풀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장에 돈이 2,000원이 있다. 사과가 2개 있다.
사과가 2개 있다. 그러면 사과 하나의 값은 1,000원. 1,000원씩이죠. 네. 예, 1,000원씩이 되는 겁니다. 1,000원씩이 되는데 사과가 예를 들어서 4개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00원씩 되죠. 네. 500원씩. 네. 예, 500원씩 이렇게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으면 돈 가치가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으면 사람들이 느끼는 부채의 그 느낌들이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금리가 낮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금리가 낮게요. 예, 돈을 빌렸는데 계속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리 그 돈을 많이 풀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갚을 게 많기 때문에 전혀 그 빚을 진 사람들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금리가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 옛날에 5% 빌렸는데 지금은 1%밖에 안 돼. 아니면 좀 설명하기 쉽게 이자를 거의 안 내도 되죠. 그런데 그러면 돈 가치도 떨어져. 그러면 부채의 느낌이 확 줄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채를 녹이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채를 녹이는 거고요. 지금 유동성을 확대하는 게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됐는데요. 지금 유동성을 확대하는 거의 대부분은 부채를 녹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나타난 건 통화 약세 전쟁이죠. 네. 최근에 원화 가격이 급등하고 네. 원화 가치가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국과 유럽, 영국 그리고 일본에서 엄청나게 풀어제낀 돈 때문에 그들의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각국의 위기 대응 방법은 돈을 풀어서 돈을 풀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새우깡이 500원에서 1,000원 되듯이 네.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의 핵심 뭐냐면 시간 끌기예요. 네,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을 끌어서 돈의 가치가 서서히 줄어들면 부채도 녹는 과정이 있으면서 위기를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08년도 리만브러더스 사태 이후 그리고 유럽의 위기 이후에 위기를 해소하는 방법은 시간을 그냥 끄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쟁이들은 굉장히 기대하는 게 이거예요. 2011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그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명목 가치는 오른다. 표시 가격은 오른다. 50원짜리 새우깡이나 1,000원짜리 새우깡이나 내용은 똑같지만 가격의 표시는 틀려진다. 네.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용은 별로 안 달라져도 명목 가격인 표시 가격은 높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주가가 오르고 기업들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에는요, 인플레이션이 최고의 사실 한국의 70년대 돈 버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이용해서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간단합니다. 화폐를 들고 있으면 시간이 가면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가치가 변하지 않는 쪽으로 옮겨 타거나 가치가 올라갈 걸로 옮겨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부를 지키거나 늘릴 수 있어요. 네. 한국의 70년대 그런 과정이 있었죠.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때 최고의 투자가 어디죠?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두 가지가 있었죠. 말씀드렸던 대로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도시화가 이루어졌어요. 네. 인구 밀도가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올랐죠. 그래서 사실 70년대에 돈 버신 대부분들의 분들은 딴 게 아니고 부동산을 돈 벌었다. 네,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쪽에 위기가 터진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유럽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스페인도 위기를 겪고 있는 게 부동산 때문인데요. 스페인 위기 잠깐 드리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미국이 2006년도에 부동산 고점을 찍고 떨어졌습니다. 약 2003에서 2004년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스페인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더 2008년까지 오르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떨어졌는데 떨어진 폭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을 상당히 걱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찌되었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부 부동산을 통해서 위기를 겪었는데요. 과거에는 오히려 이런 인플레이션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오히려 부동산이었고 이제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한계에 가니까 부메랑은 돌아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채를 녹이는 과정, 그러니까 버블이 일어난 과정을 시간을 끌면서 해소를 하게 될 것인데요. 문제는 이 버블이 크기가 너무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위기에
기간도 상당히 길다는 것이고 해소하는 데도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대학의 유명한 이런 그 위기 경제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한 케네스 로고프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아주 오랜 데이터를 검증을 했는데요. 검증을 해보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해소되는데 약 6.5년, 그리고 주식시장의 버블로 인해서 그 버블이 깨지고 해소되는 데는 약 4.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현재 상황들을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이 리먼이 2008년, 그리고 서브프라임이 2006년에 있었습니다. 지금이 2012년입니다. 이제 미국은 앞선 위기 시점부터는 약 6년, 그리고 뒷선 위기부터는 약 4년, 네. 이런 정도의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간다면 미국의 위기는 과거 평균치로 봐가지고는 거의 막바지에 와닿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부각이 돼서 2010년에 뻥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약 2년 정도 이후에 서서히 해결이 될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10년에 하이라이트를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유럽도 2012년 하이라이트를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네. 내년부터는 주식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적인 상황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동성 확대로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좀 어렵게 보고 있는데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중간중간 질문 막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위기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유동성 확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경제 성장이 되어야 하죠. 네. 경제 성장이 되어야만 근본적인 해소가 되는 것인데, 지금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건데요. 사실은 중국에서 그런 위기를 좀 해소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었죠. 근데 중국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2008년도 미국의 리먼 사태가 벌어졌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그 GDP 대비 약 14% 정도 수준 되는 유동성을 확 풉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댐 수문이 네. 12개 있었는데 거의 다 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중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부동산 폭등이 일어납니다. 이제 투자할 곳은 중국밖에 없다. 네. 중국만이 유일한 답이다라고 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여타 외국의 자금들도 다 중국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돈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자 그 돈들이 결국 부동산, 자산 가격을 앙등시키는, 높이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2012년 내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중국이 언제 회복될까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는데 회복이 안 된 근본적인 이유가, 중국은 부동산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부동산을 부양해야 되는 단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계속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누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것. 또 하나는 2008년도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중국 얘기를 하고 나눌 때는 2008년도는 좀 뭐라 그럴까요? 지나치게 과도한 버블에 가까운 그런 성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008년도와 같은 그런 수준은 안 올 것이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2008년 이후보다는 완만한 정도 수준의 그 중국 경기 회복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어디 붙잡을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오직 하나 유동성 공급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네. 전 세계 각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 양상은 과거 중국 저자가 썼던, 한국에서도 상당히 히트를 했고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히트를 했던 화폐 전쟁이라는 책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책은 사실 좀 중후반 이후로는 음모론들이 상당히 많아서 좀 가치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네. 최근의 상황은 그 단어 그대로 화폐 전쟁 양상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화폐 전쟁의 불똥을 누가 받을 것이냐? 제일 타겟은 중국이고요. 중국. 최근에 한국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이 원화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자 자동차 주식들이 휘청휘청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앞으로 수출주들이 겪게 될 위기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슬그럽게 헤쳐나갈 것이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환율은 좀 천천히만 떨어주면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처럼 속도가 빠르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위기 가운데 한국이 지금 좀 놓여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제일 모두에서 그 안전자산, 네.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갈 수 있느냐가 이제 타이틀인데요. 네. 지금 상황들을 한번 보면 인위적인 저금리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도 저금리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쓸 데가 없어요. 돈을 이렇게 찍어내서 돈은 많은데 돈을 쓸 데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투자해서 뽑아낼 자신이 없는 겁니다. 즉 성장률이 높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 같으면 돈 쓰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전히 1년에 GDP 성장률이 7%가 넘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의 수익을 뽑아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70년대, 80년대 같으면 돈을 정말 쓰고 싶어서 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에 네. 새마을 금고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안에요? 네네. 그래서 저축을 자꾸 권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용돈이 생기면 뭐 1,000원씩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뭐냐면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산업체에 투자를 해주고 빌려주면 성장 속도가 매년 뭐 10%, 20% 이렇게 나오는 공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예를 들어 금리를 10%에 빌려주더라도 충분히 갚을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은행도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 저금리 상황 뭐 2%, 3%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년만 시계를 앞으로 당겨 보십시오. 지금 2%, 3% 정말 황당한 금리입니다. 네. 예. IMF 이후에 20%, 30%까지도 금리가 올라갔었고요. 그 이전까지 하면 IMF 이전만 해도 은행 중에서 10% 내외의 금리를 주는 것도 꽤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퇴직자들은 돈을 잘 버는 걸 가지고 은행 이자만 따박따박 타먹어도 원금 손실 없이 생활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죠. 근데 네.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 건 뭐냐면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돈을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예. 돈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빌리려고 하지도 않고 빌려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열심히 빌려달라고 하겠죠. 네. 그러나 건실한 업체들은 돈이 별로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구조적으로도 좀 낮아졌고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도 저금리 상황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이 갈 데가 없죠. 네,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앞서 모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돈이 네. 많은데 돈이 갈 데가 없고 투자할 데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흘러갑니다. 돈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네. 돈은 금리가 낮은 쪽에서 금리가 높은 쪽을 향해 갑니다. 예. 그러니까 수익이 적은 데에서 수익이 높은 데로 찾아가는 게 이게 돈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앞서 모두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안전자산에만 그냥 있어요. 안전자산에만. 그런데 위험이 감소하게 되면 조금씩 나와서 다른 쪽으로 돈이 이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13년을 앞둔 지금 상황에서 2011년 때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의 기대는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주식시장도 좀 오르고 있는데요. 이 기대가 커지는 이유가 그거죠. 앞서 제가 좀 강의가 조금 오늘 좀 중구난방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유럽의 위기가 사람들을 너무 놀라게 했다. 네. 그런데 그리고 미국의 위기와 유럽의 위기가 연타를 쳤는데 이것들이 해결해 가는 과정이 약 6.5년 정도가 과거 평균으로 걸리더라. 그런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제 4년 또는 6년 정도 이미 지나왔더라. 이 말씀 드렸습니다. 유럽도 그렇다. 피크를 지난 것 같다. 위기의 꼭대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돈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이제 그걸 보셔야 되는데요. 돈이 안 깨지고 벌 수 있는 대로 첫 번째로 갑니다. 네. 돈이 안 깨지고 벌 수 있는 대로 첫 번째로 가죠. 어디죠? 예. 그래서 가장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때로 많이 가는데 그게 네. 바로 금이었습니다. 금. 네네. 금으로 계속 갔다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데요. 네. 내년도에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또 가는 쪽이 어디냐? 비철금속. 비철금속. 네. 뭐 아연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네. 이런 쪽으로 가죠. 그리고 뭐 구리 가격이 오른다면 경기가 회복되는 건데요. 그래서 구리까지는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철금속 쪽으로 좀 가고요. 네. 또 하나 가는 게 원유 시장도 갑니다. 네, 원유 시장. 원유 시장도 가고 그리고 또 가는 데가 주식 시장이죠.
위험이 낮아지면 이쪽으로 자금이 점점 많이 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위험할 때 더 많이 가지만 네. 이런 쪽으로 갈수록 위험이 낮아질 때 점점 더 많이 가게 되는데요. 2013년에는 2012년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이 기대감이 훨씬 더 올라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네. 올해보다는 내년을 조금 더 기대를 하셔도 좋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기가 앞서 미국과 유럽의 위기가 과거보다 많이 좀 완화되었거나 그리고 견딜 수 있는 심리적 상황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금의 흐름이 과거보다는 위험 자산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이 잘 되면 성장하는 쪽으로 자금이 쏠려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돈의 양에 의한 자산 가격의 상승, 즉 자산 버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진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한 방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은데 왜 주식시장이 올라 이러는데 이 돈의 힘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통에 물을 계속 부으면 수위가 계속 떠밀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돈을 계속 밀어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위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12년보다는 2013년을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상황에서 좀 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네, 이제 잠시만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과거하고는 상황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서 10년 전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10년 전에는 경제 성장 속도가 매우 빨랐기 때문에 투자할 때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성장 속도가 많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투자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가 구조적이고도 또 인위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3년에 투자 전략을 생각하실 때는 과거에 비해서는 눈높이를 조금 많이 낮추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금이 이전하면서 어떤 주식시장의 상승 충분히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다면 어떤 그 고수익을 너무 요구하다가는 뭐라 그럴까요?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2009년도에 중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주식시장에 다시 2200포인트를 가는 순간에는 좋은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잘 버텼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조금 기대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2013년에 투자자가 투자 시장에 임하는 자세는 기회는 열리기 시작했다. 기회는 열리기 시작했으나 그러나 구조적인 사정과 그 한계 때문에 어떤 높은 정도 수익을 내기까지보다는 완만한 수익을 바라보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깐 또 언급드렸을 게 네. 아까 원유 말씀드렸었는데요. 원유에서 최근에 원유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그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인 WTI 가격이 많이 올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근데 많이 안 오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네. 말씀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90달러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거는 조금 미국이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바이 가격과 브렌트유 가격 그리고 원유 WTI 가격은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미국은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를 회복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자산에서의 인플레이션 외에 경기에서 인플레이션이 확 일어나게 되면 소비가 줄면서 경기 회복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어디냐면 바로 휘발유입니다. 차 타고 안 돌아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소비가 줄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WTI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방법 중에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셰일가스. 셰일가스가 매장량이 엄청난데 이걸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네. WTI 가격 오르면 안 된다는 그것이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찌되었건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위기는 과거에 비해서 서서히 낮아지는 단계로 이제 2014년 우리가 경험을 하고 목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안전자산에만 몰려 있었던 자금의 흐름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수익을 쫓아서 조금씩 이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2013년에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을 한국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한국의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과 이렇게 동반하여서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과정이라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외국 자금들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의 어떤 발판은 계속 놓여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알차고 이해하기 쉬운 강의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곽성준 팀장님께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곽성준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내년에 더 좋은 또 기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곽성준 팀장님께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연말 특집 주식쇼 스트라이크 곽상준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의 시대를 넘어서 위험자산의 시대가 온다는 주제로 강의 듣고 있는데요. 팀장님,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고요. 네, 사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내일이 어떻게 되고 모레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한 달 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내일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어떻게 되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태도로 시장에 대응을 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투자 경력이 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로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저도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네. 내일은 또 내일 나오시는 분도 그쪽에 정통하신 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는데 각자의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속보로 올라가야 운동을 한 것 같고 산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굽이굽이 천천히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선을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곡을 가면서 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말을 잘하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한테 오늘 굉장히 많이 중구난방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제 말 들으니까 저 일리가 있어. 그럼 앞으로 제 말만 열심히 들으면 잘 될 것 같아. 그거 아닙니다.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버시려면 자기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게 느린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빠른 걸음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맞는 걸음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한테 맞는 투자법을 빨리 배우고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큰 수익을 내고자 하는 모멘텀 트레이더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좀 싼 것을 잡아서 어떤 식으로든지 돈을 벌고 싶은 가치 트레이더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큰 틀로 나눠보자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일단 자기가 어떤 성향에 있는 사람인지 그걸 빨리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트레이더인지를 빨리 파악을 하시고 나서 거기에 맞는
방법, 그리고 사실 요즘에 굉장히 이런 투자 방법들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와 있고 서적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약 50권 정도만 책을 읽으면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 요즘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많기 때문에 나의 성향이 어떤지 빨리 파악하시고, 그건 뭐냐면 읽었을 때 동감이 막 되는 게 나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고 내 성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주식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꼭 투자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2013년 좋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3, 4분기부터 우리 그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적립식 투자하십시오. 적립식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M모 회사의 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제가 뭐 이렇게 광고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누적적으로 보면 적립식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크게 손해 안 보고 웬만큼은 다 수익을 내면서 가실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제가 많이 봤고요. 그리고 앞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로 약 10%대 정도는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시장이 앞으로 도래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드리고 싶은데, 왜 그게 좋으냐면, 일단 심리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시청자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심리가 휘둘려서 당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심리가 안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의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강남 럭셔리 고객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지역이 압구정이시네요. 네네. 네. 근데 거기서 본 경험한, 목격한 것 중에 하나는 방어가 우선입니다. 그 주식 투자라, 그리고 또 자산 운용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달려서 많이 수익을 내겠다 하고 창을 들고 막 달리는 돈키호테처럼 가는데요. 사실은 내가 충분하게 말을 잘 타고 칼을 잘 휘두르지 못한다면 적을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쓰러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처음 시작하실 때는 방어를 잘 하시는 것, 있는 것들을 잘 지키시는 것, 그런 방법들을 익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좋은 성적, 좋은 성과 이런 것 내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3년 증시가 더 좋아질 것이라 전망하시면서 적립식 투자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서 투자하시기를 권하셨습니다. 곽상근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2월 20일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내일은 박준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